1강에서는 확률의 우위, 자금의 우위, 절제의 우위 세 가지에 대한 마인드셋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절제의 우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제의 우위와 관련성이 높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인간 고유의 본질적인 인지 편향과 감정적 실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강에서 절제의 우위를 이야기할 때 투자에서는 항상 실패가 그림자처럼 성공을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는 실패 없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투자에서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 속에서 누적의 성공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둘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 중 첫 번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익 기회를 잘 발견해야겠죠? 알파를 찾는 영역입니다. 이익 기회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공부 그리고 IQ를 이야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가장 중요한 소양이었다면 대학 교수님들이 투자를 가장 잘했겠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나 현대 경제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케인즈는 투자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공부와 IQ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은 이익을 내기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IQ가 높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수익률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가치 투자나 글로벌 매크로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한 수학적 난제를 풀거나 엄청난 암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공부와 기본적인 IQ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은 얼마나 부지런한가가 얼마나 투자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지, 얼마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게으름은 모든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체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각의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뇌는 인간의 중량 중에 3%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인간의 에너지 20% 이상을 사용하는 매우 에너지 소비가 큰 기관입니다. 당연히 움직이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어떤 디폴트 기본적인 본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가치 투자의 5단계 프로세스를 배우고 가치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공부를 하더라도 실전 투자로 가게 되면 이런 과정들을 스킵하고 그냥 매수 버튼을 막 눌러버리고 싶은 유혹에 계속해서 맞닥뜨릴 겁니다. 특히 20대 친구들이 가치 투자가 아니라 단타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이죠. 가치 투자가 가만히 앉아서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면 단타 매매는 노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재밌고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이 동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1강에서 배웠듯이 좋은 매매라도 손실이 날 수 있고 나쁜 매매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것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동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공부와 기본적인 IQ만 있으면 그 뒤는 근면성이 이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손실 최소화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이 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전략 자체에서 오는 손실입니다. 투자 전략이 잘못되었거나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잘못된 사고를 하거나 리서치를 덜 해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죠.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잘못 평가하거나 혹은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거나 그럴 경우에 첫 번째 분류에 손실이 생깁니다. 첫 번째 분류의 손실은 결국 확률적 우위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하고 더 연구를 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작위성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기업의 본사가 지진 때문에 파괴됩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 분류의 실수는 아니지만 두 번째 분류의 손실을 입겠죠. 물론 지진은 조금 극단적 예시긴 한데 여기서 무작위성이라고 함은 시장의 각종 불확실성,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에서 나오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성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악재일 수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두 번째 부류에서 오는 손익은 예상치 못한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쇄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손실은 이제 확률적 우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 손실 자체를 줄여야겠지만 이 두 번째에 관련한 무작위성에서 오는 손실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는 손실과 이익의 폭을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손실이 인지 편향에서 오는 손실이고, 네 번째 부류에서 오는 손실이 감정적 실패에서 오는 손실입니다. 인지 편향은 내가 자각하지 못한 채 뇌가 일으키는 오류들이고, 감정적 실패는 말 그대로 감정에 휩싸여 저지르는 실수들이죠. 이 중에서 최악의 손실은 어디서 나올까요? 손실 자체는 네 가지 중에 어느 원인에서나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최악의 손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 논리가 틀리고 생각을 잘못했을 때가 아니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감정에 휩싸여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거나 그럴 때 생겨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엄청난 손실을 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용에 대출까지 껴서 주식에 집어넣었다가 폐가망신한 사람들, 건드려서는 안 될 부모님의 돈에 손대거나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세금을 손댔다가 큰 빚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본인의 투자에서 감정에 휩싸여 실수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개인 투자자나 초심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관 투자자들도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냥 그래,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안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은 마치 인간관계에서 내가 화내지 않아야겠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에게 짜증내지 않아야겠다, 굳게 결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아무 소득도 없이 금방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첫걸음은 굳게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 수양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화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고 관조하는 것이 마음 수양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매매에서의 실수들도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래서 또 큰 실수를 했구나, 큰 손실을 냈구나, 항상 후회하고 그래서는 계속 굴레 속에 있을 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고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우선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인지 오류와 감정적 실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적 실패 또한 인지 오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를 나누지 않고 전부 인지 오류로 통칭해서 총 13가지의 인지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각을 간단히 공부한 다음에는 일상 속에서 이런 인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의 사고 과정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오류의 종류를 공부한 후에는 투자 일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가장 흔한 인지 오류 중 하나는 확신 편향입니다. 소위 말하는 답정너죠.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 중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이 확신 편향은 추후에 배울 또 다른 인지 오류이자 감정적 실패인 애착 편향이라는 현상과 결합하면 강력해지는데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애착 편향은 내 소유물에 과도한 애착을 보내고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편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애착 편향과 확신 편향이 결합하면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면 엔비디아의 유리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비합리적이고 또 공부를 덜 한 사람의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제가 유튜브를 3년 동안 하면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국의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꾸만 낙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주식이 오를 거라는 근거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 오류는 대표성 편향과 효용 편향인데요. 대표성 편향은 내 경험에 과도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 효용 편향은 당장 생각나는 사례에 과도한 신뢰를 보내는 것인데, 두 가지 인지 오류 모두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대표성이 없는 몇 개의 한정된 샘플에 과도한 일반화를 해서 결론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널리스트의 시황이 3번 연속 맞았으니까 그 사람 말을 100% 믿는다든지, 이웃에 어떤 채식주의자인 엄마의 아들이 4명이 있다고 채식을 하면 아들 잘 낳겠다고 며느리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건 사실 편향이라기보다는 일강에서 나왔던 확률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인지 오류는 기저율 무시 편향입니다. 기저율이라 함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이고 특히 하체가 매우 탄탄합니다. 얼굴은 검게 그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K리그 축구 선수일까요? 아니면 간호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축구 선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기저율 무시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저율 혹은 베이스 레이트이란 다르게 말하면 어떤 기준점 혹은 기본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022년 기준 K리그 축구 선수는 855명에 불과하고 2022년 기준 남자 간호사는 28,000명에 달합니다. 전체 한국 남성 인구에서 K리그 축구 선수의 비율은 0.003%고 간호사의 비율은 그 30배인 0.1%입니다. 이 두 수치가 어떤 기준이 되는 기본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본 비율을 인지한 채로 생각을 해보면 간호사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또 어떤 뉴스에서 코비드는 치사율이 독감에 비해서 무려 300%나 높다는 기사가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무려 300%면 엄청난 공포를 일으킬 법도 하죠. 그런데 독감의 치사율이 0.03%고 코비드의 치사율이 0.12%라면 어떨까요? 1만 명이 독감에 걸리면 그중 3명이 사망하고 1만 명이 코비드에 걸리면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여전히 코비드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기사에서 막 300% 높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오는 공포심은 조금 왜곡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겠죠. 여기서는 이 0.03%, 0.12%가 기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확률 자체가 매우 낮은데 이걸 무시한 채로 300%라는 수치에 휘둘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주나 타로, 각종 심리 테스트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겁니다. 또 MBTI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놀랍도록 막 80%에서 90% 정도 맞히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기저율 무시 편향을 이용한 트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점술가인데 첫 손님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보니까 20대 남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과 같은 자극적인 활동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면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높겠죠? 20대 남성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 그 기저율이 엄청나게 높을 테니까요. 기본적인 확률이 높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 자신이 들어맞는다고 해서 점술사의 말을 과도하게 신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점술가 한술 더 떠서 아까 전에 확신 편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인지 오류를 활용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한 가지에 빠지면 밤새도록 몰두해서 끝장을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많은 20대 남성들은 와, 이거 내 얘긴데 하고 혹할 겁니다. 그 다음 통제 착각 편향이란 내가 사실상 통제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제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보통 편의점에서 파워볼 같은 복권을 팔 때 그런 OMR 카드 같은 곳에 숫자를 직접 선택해서 그걸로 해달라고 점원에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무작위로 뽑히는 숫자를 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어차피 복권 추첨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는 복권의 숫자를 내가 직접 고르든 편의점 점원이 뽑든 당첨 확률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기입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컨트롤 가능한 느낌, 그런 것들이 바로 통제 착각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런 통제 착각 편향은 어떤 선택의 결과에 무작위성이 있고 또 선택지가 많고 타인과의 경쟁이 동반되고 또 시간을 두고 연습하면 확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야일수록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주식 투자죠. 주식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있고 또 고를 수 있는 종목이 수천 가지가 있고 주식 투자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하고 있고 또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경험할수록 실력과 확률적 우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통제 착각 편향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죠. 물론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복권처럼 완전히 통제가 없는 영역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확률적 우위를 올리는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통제할 수가 없죠. 이 둘을 잘 구분해서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 통제 착각 편향은 1강에서 공부했던 확률적 사고만 잘 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장기적인 수익률은 노력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수익률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손익에 너무 휘둘리거나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확률적 우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숙 편향인데요. 홈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본인과 친숙한 대상에 지나친 신뢰를 보내는 편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국 주식시장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주식시장은 전 세계 4%를 차지하지만 프랑스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은 55% 자금을 프랑스에 분배했고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전 세계 1% 미만을 차지하는 규모인데 뉴질랜드 투자자들은 75%의 자금을 뉴질랜드에 분배를 했습니다. 또 90년대 초 일본 버블 붕괴 직전에 일본 투자자들은 자금의 무려 98%를 일본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 투자자의 경우에도 코비드 이후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는 코스피에 투자한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1.5에서 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친숙 편향은 나에게 친숙한 기업, 친숙한 산업, 친숙한 국가의 시장에 지나친 자산 배분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한 뇌과학 연구에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투자자의 뇌에서는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 아믹달라라는 부위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낯익은 것에 대한 이러한 비이성적인 선호는 고대에 생겨났던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나와 친숙한 국가나 기업이라고 해서 과도한 비중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안전 착각 편향은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인데 운 좋게 여러 번 위험을 겪지 않으면 해당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불편한 전기 자극을 받던 쥐에게 삐 소리와 함께 전기 자극을 멈추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그 삐 소리를 안전한 환경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낯선 환경에 두었을 때 일반적인 쥐들은 구석으로 피해 다녔지만 훈련된 쥐들은 삐 소리가 나자마자 오픈된 공간으로 두려움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쥐들의 뇌를 관찰해 보았더니 공포를 관장하는 아믹달라의 활동이 저하되는 것이 나타났죠. 사람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어떤 선물 옵션 같은 위험한 파생 상품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데요. 고래버리지로 위험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돈을 잃지 않으면 실제로 그 베팅이 얼마나 위험한지 망각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우선 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따놓은 본전 이상의 돈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돈에서 오는 손실은 고통이 덜하게 되고요. 또 미래가 좀 더 예측 가능하다는 통제 착각 편향까지 강해지겠죠. 단적으로 매뉴얼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 분들 중에서 오전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오후에도 질질 시간을 끌면서 오래 있다가 손실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보이는데요. 이건 오전에 처음 매매를 할 때는 그래도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하다가 돈을 좀 벌고 나서는 두려움 없이 오후 시장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바이어스라고 하는 틀 씌우기 편향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인지 편향을 이야기합니다. 임산부에게 아기가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20%라고 했을 때와 정상일 확률이 80%라고 했을 때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심층 검사의 동일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사실상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한 실험에서 수강 신청에 지각하면 벌금을 내게 했더니 93%의 박사생이 일찍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찍 수강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액수의 할인을 제공했더니 67%만 일찍 수강 신청을 한 결과가 나온 실험도 있습니다. 이런 틀 씌우기 편향은 주식시장에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매우 대표적인 것이 주식 분할입니다. 테슬라가 $800일 때는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대1 주식 분할을 해서 $80가 되니까 너무 싸게 느껴져서 대량 매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틀 씌우기 편향에 따른 인지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때도 틀 씌우기 편향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100만원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지금 90만원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서 그 주식이 80만원까지 내렸다면 여러분은 이 10만원의 추가 손실을 막은 것이죠. 이건 사실 10만원의 이익을 본 것과 금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가 손실을 막은 행위보다 추가 이익을 낸 행위를 과대평가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프레임보다는 본질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편향은 권위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Authority bias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도가 높다고 믿는 경향인데요. 두 개의 3차원 물체가 동일한지를 묻는 아주 간단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혼자 선택할 때는 84%의 정답률을 보이다가 옆에서 4개의 컴퓨터가 틀린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는 정답률이 68%로 낮아졌고 옆에서 4명의 실제 사람들이 틀리게 고르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는 정답률이 59%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뇌를 스캔해 보았더니 주위 4명의 오답과 다른 답을 선택할 때는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인 편도체, 아믹달라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반면에 스스로 사고하는 부위인 전두엽의 활성화 상태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의견을 따르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뇌의 에너지 소모가 낮고 또 공포심도 없이 편안하다 느끼는 것인데요. 이는 무리짓기, 헐딩이라는 군중 행동 현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우 흔히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를 보이거나 리딩방처럼 뭔가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죠. 이런 현상은 본인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스스로 약하다고 느낄 때 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인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8가지 인지 오류를 배워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감정적 실패의 영역인데 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손실 회피 편향인데요. 이 사실은 행동 경제학에서 유명한 그래프로 손익에 따른 행복도를 표현해줍니다. 먼저 이익이든 손실이든 한계 손실 체감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함은 햄버거를 하나 먹었을 때의 효용에 비해서 두 번째 먹었을 때, 세 번째 먹었을 때 그 추가적인 효용이 적당한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이익을 낼 때 첫 번째 이익에 대해서는 이게 효용이 크고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상승하긴 하는데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어떤 행복도 증가가 점점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실도 처음 손실은 가장 고통이 크고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평탄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액수의 어떤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이익으로 인한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이익 실현은 빠르게 하고 손절은 느리게 하는 문제죠. 이건 참가자분들도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단타 매매하다가 물리는 순간 장기 투자자로 변모한다는 말도 있죠. 손실 중인 포지션을 손절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입니다. 손실을 확정짓지만 않으면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확정하면 패배를 인정하면서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죠. 여기서 아까 전에 그 프레이밍 바이어스, 틀 씌우기 편향도 일어나게 되죠. 이건 기관이든 개인이든 피하지 못하는 편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손실 나는 주식은 평균 55일 보유했지만 이익 나는 주식은 평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익절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을 손실보다 51% 더 자주 실현을 했는데 만약 반대로 했다면 연평균 3.4%의 추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중시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이익은 중시하고 장기적인 목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연구 자료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당장 배당을 주는 상품, 이자 예금이나 채권의 비중을 과다하게 높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의 비중을 과다하게 낮추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에서 관찰되는 경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분들은 꽤 공격적이어서 오히려 예금이나 채권보다 주식 비중을 과다하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좀 뇌피셜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 단기 중시 편향이 정말 문제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추세는 무시하고 일일 무작위성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 과정이 가치투자 훈련 과정인데 여러분이 실컷 공을 들여서 가치평가를 잘 해서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하루하루 MTS 들여다보면서 그 회사 모든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 30달러짜리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150달러까지 갈 수 있는데 한 45달러 정도 왔을 때 온갖 일일 변동성과 뉴스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절대로 심루타는 치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유한 주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가치평가를 해주면서 내가 이 주식을 홀딩하지 않고 있더라도 새로 매수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애착 편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인지 오류, 현상 유지 편향은 말 그대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편향입니다. 변화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죠. 사람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뭔가를 했다가 일어난 후회에 대해서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패시브하게 있다가 뭔가 벌어졌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액티브한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가 벌어졌을 때는 온전히 본인 탓이 되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주식펀드로 지급해 줄 때는 전체 은퇴 자금의 70%가 주식펀드에 있었는데
디폴트로 지급해주는 계좌를 현금성 예금 계좌로 변경하고 나니까 80%가 현금성 예금 계좌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는 이런 현상 유지 편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현재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귀찮아서 주기적으로 리서치해주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생하겠죠. 훈련 과정 후반부에 다 배우겠지만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적정 가치까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무한정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지금 만약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했을 때 신규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가를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인지 오류들도 서로 상충되는 인지 오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극단으로 가도 여기저기의 편향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애착 편향은 앞서 확신 편향에서도 등장했지만 인다우먼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본인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편향이죠.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소유가 아닌 머그컵을 얼마에 살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에 비해서 이미 본인 소유인 동일한 머그컵을 얼마에 팔 것인가를 물어보면 두세 배 비싸게 대답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구매 시에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옵션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만 판매 시에는 내 소유의 물건을 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편향은 주식 투자에서도 확률적 우위를 잃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과도한 감정을 부착해서 청산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죠. 특히 객관적으로 여러 재무 지표 등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와 같은 스타성 CEO에 대한 팬심 혹은 제품에 대한 애정 때문에 기업을 매수할 경우에 제대로 된 기업 분석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애착 편향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실패는 다들 아시는 공포라는 감정에 의해서 패닉셀하는 경우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손실에는 패닉과 관련된 뇌세포 중 38%가 반응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익에는 13%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에는 예측 실수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예측 성공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생존에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의 연구 결과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주가 상승분에 비해서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 주가 하락분은 3배 이상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에서 현재 가격보다 높은 행사가를 가진 그런 콜 옵션들의 프리미엄에 비해서 현재 가격보다 낮은 행사가를 가진 풋 옵션들의 프리미엄은 훨씬 더 비쌉니다.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급상승에 대비하는 보험료보다 급락에 대비하는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는 것이죠.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른 패닉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장에는 서프라이즈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서프라이즈에도 좀 덜 당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것은 앞서 인지오류 11번의 현상유지 편향으로 이어지는 실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에 패닉해서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예기치 못한 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접근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이 본질적인 펀더멘탈을 변화시킨 사건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겠죠? 만약 그러하다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닌 일시적인 서프라이즈라면 오히려 다른 이들의 패닉을 이용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총 13가지의 인지 오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확신 편향, 대표성 부재 편향, 기저율 무시 편향, 통제 착각 편향, 신속 편향, 안전 착각 편향, 틀 씌우기 편향, 권위 의존 편향, 손실 회피 편향, 단기 중지 편향, 현상 유지 편향, 애착 편향, 패닉. 이런 인지 오류로 인한 실수들을 여러분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줄이도록 훈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알아차림과 투자일지입니다. 처음부터 저런 인지 오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봤자 초심자는 애초에 스스로 인지 오류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지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제1의 목표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일지를 적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고를 거쳐서 이 매매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또 이번 투자에 있어서 인지 오류가 없었는지 항목별로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후 검토를 하고 개선하고 또 반복하면 점점 숙련된 투자자, 숙련된 트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행정고시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론을 공부해서 문제를 잘 맞히면 됩니다. 그러나 축구나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연습을 해줘야 하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양 측면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시장에 대한 이론적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리적인 사고도 멈추면 안 되지만 동시에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인지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이드해줄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투자일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꼭 오늘이라도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걸 매일 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그리고 시장에서 큰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때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투자일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3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투자에 임하기 전, 그 다음 투자 결정을 할 때, 그 다음 투자한 이후 사후 관리.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매매에 대해서 이 모든 항목을 전부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뭐 몇 가지만 적을 때도 많고요. 그리고 저의 템플릿이 절대로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투자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에 알맞은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리스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고 모든 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완성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한두 줄이라 할지라도 내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시장에 대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일지는 쓰면 쓸수록 글 쓰는 실력이 늘면서 재미가 붙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너무 포멀하고 딱딱하게 매매일지라고 생각하고 쓰시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경제 및 여러 이벤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까지 쓰시면서 투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으로 남기자.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의미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아가자는 마인드로 투자 외적인 부분도 일기를 쓰시면서 캐주얼하게 시작해서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